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5월 3일 금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 합의해 협치했던 여야가 하루 만에 대치로 돌아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죽음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베트남 등 5곳의 해외 공간에 대한 북한에 대한 테러 준비 첩보를 입수하며 테러 경보를 2단계나 올렸습니다. 북한의 테러 위협에 따른 테러 경보를 상향 발령한 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무려 14년 만입니다. 벌써 반년 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휴전 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협상단을 인근의 이집트의 카이로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는 이 소식 들고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치. 오늘 첫 주제는 또다시 대치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논란의 진실을 밝히는 내용의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협치 하루 만에 또다시 강대강 대치 모드가 됐습니다. 자, 이권 변호사님, 일단은 어제 본회의 지점까지 특검법 상정 자체가 좀 불투명했었는데 민주당이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 굉장히 압박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결국에는 또 김 의장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법안을 상정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굉장히 심적 압박이 있었을 것 같은 게요. 국회 법을 보면 77조에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이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안건에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표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의장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이제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자 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은 끝까지 남았고 이 재적의원 전원이 이 해당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김웅 의원 또한 이 해당 이 최상병 이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회 본회의장이 좀 아수라장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수선했다. 어제 현장 분위기 볼 수 있었는데, 자, 본회의 현장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변경 동의안에 따라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간에 법안 내용과 관련된 수기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 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 은폐 왜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다양한 목소리 들으셨는데 김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김진표 의장이 법안을 상정할지 말지 굉장히 관심이었고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출신 김 의장에게 곧 있을 해외 순방까지 맡겠다며 굉장히 압박을 펼쳤고 일단 민주당 굉장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쨌든 결국에는 통과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도 어쨌든 기계적 중립,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좀 합의 좀 해라, 합의의 정신을 좀 이루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랬었죠. 사실 이 사안이라는 것이 합의에 이룰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모두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건 다 협의하면 합의가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것은 좀 합의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김진표 의장도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대한 합의를 하다 안 되면 다수결 원칙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총선 민심에서 국민들께서 억울한 이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밝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조 심판 대 이채 양명주의 이 구도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표를 주신 거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스모킹건 2개가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요.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 예. 자,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서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굴복한 겁니까? 애당초에는 강행 처리할 그런 분위기들이 아니었던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당선인을 비롯한 강성 인사들의 김진표 의장에 대한 압박들이 연일 이어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여야 간 합의되지 않는 상태의 특검 법안이 처리가 됩니다. 네. 역대 있었던 특검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야 간의 조정 합의 처리를 통해서 알려지지 못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적 총의를 모아가게 되는데 이런 방식의 일방 처리가 진행되고 나면 실제 밝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국민적 동의를 얻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죠.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실도 최상병 특검 관련된 문제에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더 커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통과시켰던 것처럼 야당과 함께 협력해서 조정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된다면 이 최상병 특검에 관한 문제도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모든 협치 정국을 대치 정국으로 뒤틀어 막아버린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쉬움이 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전부 다 퇴장을 했는데 자, 김웅 의원은 한 명이 끝까지 남았고요. 김웅 의원 남아서도 찬성표까지 던졌단 말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김웅 의원은 시종일관 같은 논지를 견제해 왔기 때문에 저는 김웅 의원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마지막 의정활동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 당선된 인사들 중에서 22대 국회에 최상병 특검 논의가 진행되게 되면 찬성하겠다 얘기했던 안철수 의원과 이 안철수 의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제 저 자리에 함께하진 않았습니다. 네. 말 그대로 최상병과 관련된 이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목소리 또 혹은 여기에 대통령실 등 뭔가 보이지 않는 외압이 작동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진실 규명의 목소리들까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특검을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특검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과정 여기에 대한 합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을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핵심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제2요구권에 따라서 국회 200석이 찬성하면 결국은 그 특검 법안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협치정국의 파괴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듯한 정치 행태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사건의 진실 규명과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방향을 모색했다면 어제 있었던 급박한 강행 처리의 모습은 국민들 전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쭤보면 21대 국회까지 이제 김웅 의원이 남아 있지만 김웅 의원 22대에는 사실 뭐 예. 공천을 받지 못해서 22대 국회보다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신 뭐 발언이랄까 소신 행동을 좀 보였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어떨까요? 김웅 의원이 시종일관 보여왔던 소신 행동이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는 없지만 22대 국회에 들어오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최상병 특검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협치 정국의 파괴와 그리고 지금 있는 공수처의 탄생이라는 건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한 상태에서 탄생된 게 공수처인데 네. 그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했던 절차상의 문제는 당연히 짚을 수밖에 없다는 네. 얘기들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대변인 생각 좀 궁금한데 안철수 의원은 이제 개인적으로 찬성이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퇴장했단 말이죠. 그럼 다음엔 또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을 여지가 있나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제법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퇴장을 하신 거는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가올 행사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전당대회 룰 개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을 하면 우리도 다음 선거, 다음 표결 때는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이번 21대 때는 17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이게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변수가 작용하면은 22대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도 관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표시를 했기 때문에 22대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여당에서도 어떤 이탈표 단속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법한데, 자 일단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실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자, 어떤 목소리 냈는지 듣고 오시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협치를 좀 바로 어긴 거 아니냐 이런 격앙된 모습 보였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시사한 거라고 보면 맞겠죠? 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저러한 발언들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초에 임명이 될 때도 저희 민주당에서 우려했던 모습이 친윤이라는 어떤 세력의 맏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보여왔던 모습들이 되게 강성 있던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물론 오랜 정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적인 감각은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성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어떤 여야의 대치 상황에 있었을 때 가운데서 중재를 하고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보다는 대통령께 더 강성한 어떤 기조를 어떻게 종용하는 이런 모습이 생길까봐 저희가 많이 우려를 했던 건데, 이번에 그대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비서실장이었다면 만약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정말 독주였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언정 저렇게 공개적으로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계속해서 22대의 험난한 어떤 갈등상이 자주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렇게 강대강 대치로 갈 것인가? 요소 야대를 5년 내내 겪어야 되는 대통령에게 과연 저러한 어떤 어드바이스가 맞는 건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네, 김병민 전 최고. 일단은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태원 특검법 합의를 했고 바로 다음 날 잘해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혼자 막 나가면 어떡해?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원 특별법의 문제도 네, 특별법. 만약 민주당이 어제 보였던 행동과 같이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면 또다시 그 국민적 합의를 모아낸 결론을 이르기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실질적인 조사도 그렇고 특별법에 따른, 그리고 이 특검에 따른 실제 특별검사 임용에 대한 일들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같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그리고 특검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영수회담으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고 일정 부분을 양보하면서 그 법안에 대한 처리 통과가 된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다소 그 법안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여야 간의 합의 처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있는 이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분위기상으로 집권당과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면서 공수처 수사 이후에 대한 과정들을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상태로 일반 강의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 나오게 되는 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의 거부권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강행 처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정쟁화의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처럼 비춰집니다. 그런 그래서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있는 여론상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모를 외압 등에 대해서도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 국민의 총의를 좀 끌어가기 위한 여야 합의, 그 합의의 전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22대 국회 출발을 앞두고 다시금 재정비가 필요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실에게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게,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최상병 특검법이 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좀 포함될 수 있다. 이걸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당도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는 것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 수사 인원 규모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최상병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 특검 추천권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 수사 인원이 지금 예상되기로는 한 최대 104명 정도의 규모, 대규모의 이 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 이 최순실 특검 때도 최대 105명의 수사인단이 꾸려졌거든요. 그와 거의 대등한 규모의 그런 특검의 규모라는 점에서 굉장히 거대한 이 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최상병 특검법 자체가 이 최상병의 사망을 둘러싼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의 외압, 또 은폐 이런 것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히겠다라는 것이 목적인 만큼 향후에 이제 수사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개입 정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 또한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해석입니다. 네. 자, 통과가 되고 또 거부권이 행사되고 뭐 계속 다음 22대 국회에서 또 이어지고 굉장히 이런 혼란 전국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명심이 당심, 명심이 당심. 민주당 얘기입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조금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찐명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를 했는데 당선이 됐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쯤에 여의도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1기 22대 더불어민주당 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올라온 말씀 주신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이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중진 의원 한 10명 정도 규모로 이제 후보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박찬대 의원이 이제 후보로 나오겠다라는 것이 발표되고 나서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불출마로 선회를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요. 박찬대 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왔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찬반 투표에서 과반 투표를 박 의원이 득표할 경우에는 결국 원내대표로 선출되게 그렇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후보자가 단독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강성필 대변인, 아무래도 명심,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라고 하죠. 명심이고 당심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명심이 당심이다까지 말씀하시는 건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압도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춰서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여러 후보가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께 어떠한 법안을 보여드리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어떤 약속과 계획을 보여드리는 이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또 언론에 화제가 되면서 민주당이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고 박찬대 의원 혼자 나오셔서 어떤 찬반 투표로 어떤 추대되는 모양새가 썩 그리 좋아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박찬대 의원 개인 자질로 보면은 앞으로 그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특검법이라든가 특검법이 재표결을 할 때 어떤 상대 그 국민의힘의 어떤 이탈표를 또 이끌어내야 되고 표 분석도 잘해야 되는 어떤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박찬대 의원이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보면은 박찬대 최고 현재 위원이 후보로 올라가서 11시 15분에 결정될 거다. 뭐 단독 후보로 출마했으니까 아마도 당선되지 않을까 이런 싶은데, 자, 김병민 전 최고, 일단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이 상황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박 원내대표 되면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하겠다 이렇게 공언하면서 굉장히 향후에 혼란 정국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좀 우려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박창대 최고위원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국 연임하게 될 거라고도 많이 생각하고 결국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국회 운영이든 당의 운영이든 원내 운영이든 모든 것들이 맞춰 돌아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제 있었던 상황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강성 지지층들과 함께 결을 맞추면서 대여 공세를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변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까요? 오늘자 나왔던 한 언론 보도를 보면 21대 총선이 끝나고 났던 4년 전 그 당시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과 굉장히 낮았던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이 내용들과 지금 22대 총선이 끝나고 났을 때 지금의 민주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분석해 보니 예.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어허.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정권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굉장히 과도한 의석이 민주당이 가져가게 됐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의석의 힘자랑으로 또다시 입법 독주나 일방적인 그 의회 운영들이 이어가게 된다면 국민의힘한테 뭐 잘해서 못해서 간 표인데 예, 저희가 네. 못한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못 맞췄다는 거에 대한 평가도 분명하지만 지금 현재 압도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몰아주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대신 국회 내에서 강력한 입법권을 갖게 됐던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모든 권력들을 독점하면서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민생을 끌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강대강 대치 국면에 대한 피로도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권 주자의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잘해서 준 게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독주를 하느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정말 잘해서 국민들이 저희 민주당을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주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보여왔던 독선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심판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깊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21대 때 입법 폭주를 했다. 근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행령으로 독주를 하시고 거부권으로 독주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 방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는 방향이 다르면 선거에서 심판을 내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의힘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동이에요.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한번 말투를 따라봤는데 아마 연상이 되실 것 같은데 자 누가 감독이냐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자 어제 한 전 위원장 오랜만에 외출했던 모습이 포착이 돼서 굉장히 좀 관심을 끌었는데 자 이건 누가 감동을 받는 거냐 연상되시는 이분 목소리 듣고 오시죠. 당신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우리 저기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무슨 국힘 당원도 아니고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자리를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아무 타이틀도 없지만은 고맙고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끝으로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번 한 말씀 있으시면. 그래요? 아니 건강은 어떻게 지금 회복이 됐는지 많은 팬들이 기다리니까 좀 쉬는 것도 좋다고 봐요. 제 충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조만간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냥 하루 종일 국힘이 저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야 되든 안 되든 빨리 김웅한테 전화해라 뭐 당 차원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갑자기 막 전화 오더라고요. 요 마포잖아요 상황이. 조정훈 그 저기 용산의 권영세 후보 이제 양산에 이제 김태호 뭐 대구의 주호영 뭐 근데 문자가 왔어. 안녕하세요 김웅 선생님 맞나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죠. 선생님, 우리 당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당 수습 때문에 자기 또 사퇴했잖아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고. 제가 몸이 좀 이제 조금 좋아지면은 그때 한번 연락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여당 후보들을 도왔던 김웅국 씨, 가수 김웅국 씨인데 자, 김병민 전 최고. 총선에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김웅국 씨도 많이 도와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웅국 씨 잘 압니다. 아십니까? 사적으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총선 때는
워낙 다른 곳을 많이 다녀서 저희 동네에 오지 않았고요. 연락 왔나요 혹시? 저희 동네는 가수 박상민 씨가 와서 어허. 적극 도와주시고, 예, 김국 씨가 아마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후보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저희 동네 중도 표심이 좀 더 중요해서. 네. 네. 그럼 색채가 없는 분이 좀 오셔서 도와주셨다. 그게 조금 더 저희는 선거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김웅국 씨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또 그래도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말고도 워낙 유쾌한 대중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그 말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연예인이 나와서 직접 이렇게 선거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열정을 다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너무 서운하게 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들로부터 뭐 아무 연락이 없다. 그래서 김문국 씨가 굉장히 섭섭함을 표현했던 건데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한 전 위원장한테 격려의 말을 남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섭섭함을 토로했지만 그러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뿐이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격려의 말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강선필 최고위원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김문국 씨한테 직접 연락을 했는데 이 단순한 감사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정치 복귀하는 거 아니냐. 뭐 6월 7월 예정됐던 뭐 예정된 전당대회 당 대표로 참석하는 거 아니냐, 출마하는 거 아니냐.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굳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마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시간을 둘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 하는 행동들이나 주변의 해석들이나 어떤 징후들을 보면 출마하겠구나, 징후를 준비하겠구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출마의 명분. 네. 근데 출마의 최소한의 명분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 정도 명분인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원들로부터 압도적인 1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총선의 참패 원인, 책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당원들의 어떤 의견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막 공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 같다는 강한 기시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성품입니다. 이분이 절대 맞고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보시면. 네. 그런데 배신자 프레임,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으니 본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대극노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본인의 이런 성격도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본인이 쉬었다가 나중에 나오고 싶어도 지금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아서 조기 등판이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기 등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고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총선에 또 보였던 모습 때문에 뭐 당 지지층에서는 어떤 어제 나왔죠 뒷모습조차도 좀 굉장히 화제가 되는 신비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지는데 자 들리는 전언은요 당대표 출마 계획이 없진 않아 보인다 거꾸로 해석하면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 51대 49 정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1% 정도 앞서 있다. 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정도. 근데 아직 뭐 결정하거나 한동훈 위원장이 반드시 나와야겠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좀 어렵고요. 여기에 대한 이 51%를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는 현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꽤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총선에 정말 믿을 수 없는 패배도 마찬가지지만 이 총선 패배 이후에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더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2년 뒤에 지방선거가 바로 다가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 선거인데 정치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선처럼 만약에 패배하는 순간 대통령 선거는 해보나 마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감을 갖고 여전히 팬덤과 또 강력한 지지층이 살아있는 이유는 한동훈 위원장이 미래 주자로서 역할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패배했지만 그 패배한 근본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던 원인도 있습니다만 변화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과거스러운 정당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걸 유일하게 좀 한번 돌파하고 깰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아직까지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마음들을 받들고 당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나올 것이냐 이것 또한 기존에 있는 황우여 체제나 국민의힘이 얼만큼 황골탈퇴해서 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느냐 그럼 국민의힘이 정말 바뀐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굳이 내가 왜라고 생각할 텐데
이대로 갔다 당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네. 들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생각합니다. 위기 극복 과정도 절망이다 이런 말씀이 좀 와닿는데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지금 총선 패배 백서 작성에 국민의힘이 나서고 있는데 필요하면 한동훈 위원장 여기 불러서 좀 의견 들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조만간. 네. 그 등판하게 되면 그 시점이 또 주목받고 또 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하기보다 이런 일들은 보통 통상 비공개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 또 알아내지 않습니까? 거기 또 들어갈 것 그러니까 같은데. 거기서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됐는지 등등이 예.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총선 과정 전체를 복귀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죠. 네. 지금은 이제 백서를 만들면서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모든 것들을 쏟아내겠다고 했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 그 백서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어허. 당이 내적 갈등에 쌓이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될 거라 저는 지금이야 백서 제작에 많은 관심들이 있지만 네. 한 보름 정도만 지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백서에 관심 갖지 않을 거라고 과거의 그런가요? 전례를 들어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포스트 한동훈이죠.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는데 자, 이건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일어났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여의도 당사에서 황우여 이 신임 비대위원장이 취임 인사를 겸한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열었습니다. 황 위원장은요, 이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다양한 원내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취임 소감과 또 비대위 구성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황 위원장은 6월 말에서 이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약 2달 동안 이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 등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황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지역과 세대 또 원내 원외를 이제 모두 망라해서 안배해서 이 균형감 있는 인선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취임을 했는데 혹시 목소리 들어왔나요? 네, 아직 안 들어왔군요. 들어온 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병민 최고, 예. 황우여 비대위 핵심 과제가 일단 당원 투표 100%로 되어 있는 현행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는 문제인데 뭐 여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희비가 엇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당심이 굉장히 높은 분들은 이 현행 룰대로 가면 당선인데 그 외에 조금 밀려난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들어오려면 여론조사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일 겁니다. 여론조사상으로 높게 잡히지만 당원 투표로 가게 됐을 때 현저하게 낮게 나오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지금 총선 참패 이후의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과거의 룰을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바꿀 거라고 보십니까? 네, 바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꿔내는 과정에서 이제 뭐 몇 퍼센트의 여론조사 비중을 넣겠는가에 대한 기준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압도적인 후보가 나오게 된다면 여론조사 비중을 5대5를 넣든 7대3을 넣든 결국은 집단지성의 상황에 따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총선 참패 이후에 결국은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국민적 흐름에 따라가기 때문에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을 황우여 비대위가 가져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바꾼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단 가능성이 높고 네. 룰을 바꾼다면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유승민 전 의원한테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만 그러니까 바꾸게 놓고 되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어느 정도 뛰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룰을 바꾸든 안 바꾸든 현재 있는 여론조사 기준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압도적인, 여론조사도 압도적이고 당원들에 대한 지지도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룰 개정이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등판 여부와는 별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지분 싸움을 하잖아요. 그 지분 싸움만 6개월이 넘게 걸려요. 이 싸움만 하는 것도 제가 3개월 넘게 언쟁을 해서 어도어를 만든 건데 거기에 또 지분 싸움까지 하면은 그러면 애들은 또 방치되고 또 뭐 어디 있어 애들이 소속도 없는데 제가 애들 받으려고 그걸 포기했어요 그냥. 출산한 기분이에요 했던 게 그게 너스레가 아니에요. 제가 산고가 느껴졌고 제가 직접 애를 낳지 않았지만 누가 내가 애를 베고 있는데 내 배를 그냥 빵 찬 느낌이 있었다니까요.
네, 방탄소년단 BTS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어떤 갈등이 장기하고 있는데, 자, 하이브의 간판 그룹이죠. 월드스타 방탄소년단 BTS로까지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똥이 점점 튀고 있습니다. 자, 남희원 기자님. 자, 방금 들은 민희진 대표가 올해 초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권한을 하이브에 요구했었다는데, 이 요구했던 사실로 본다면 어떤 의도라고 좀 봐야 됩니까? 일단 먼저 그 전에 전속 계약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전속 계약권이란 그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 대표가 요구한 이 전속 계약권 해지 권한이라는 거 보면요, 사실상 이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들고 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뉴진스를 같이 들고 나가겠다? 네, 저는 그렇게 약간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이브의 자산이고 뭐 어도어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이걸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 2일이죠. 민 대표 측의 법무법인이 이러한 내용을 담긴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주주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후 하이브는 민 대표의 제안이 무리라고 판단해서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그 가수 간의 전속 계약권은요, 그 보편적인 형태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게 계약을 하기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이사회에 이제 동의가 거쳐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어도어 이사회는 지금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상 민 대표의 측근들이 다 장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그 하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어도어의 이사진을 교체해서 소속 가수의 이탈을 막을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어쨌든 하이브에서는 BTS 다음으로 최고 콘텐츠, 최고 상품을 뉴진스라고 일단 보는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하이브 측에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민 대표가 미리부터 이제 하이브 측에서 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수 없게 손쓰라고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아요. 네, 하이브 측에서는 이제 그러한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의 발판에 맞춘 요구였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 대표 측이 얘기했던 그 뉴진스에 대한 계약 해지 권한을 만약에 민 대표가 가지고 오게 됐다, 그거를 만약에 하이브가 수용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할까 말까에 대한 권한에 있어서 어도어 이사회나 또 하이브 관여 없이 민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뉴진스라는 그룹이 빠져나가는 데에 있어서 하이브 측에서는 어떠한 이제 방법이나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하이브 측의 3단계 시나리오를 민 대표가 가지고 있다라는 시나리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 풋옵션을 통해서 민 대표가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이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해서 어도어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뉴진스라는 그룹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뉴진스라는 그룹과 전속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당연히 어도어라는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민 대표가 이 어도어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 3단계의 시나리오를 세웠고, 이러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권한을 주세요라는 내용을 담긴 주주간 계약서 수정안을 우리 측에 보낸 것이다라는 것이 하이브 측의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양측의 공방이 좀 거세지면서 이 소속 가수, 아티스트한테 좀 각종 어떤 의혹들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남 기자님, 일단은 좀 전에 보여드린 키워드 사재기 의혹, 이게 BTS한테 좀 번진 것 같은데, 네. 자, 온갖 설들이 막 다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은 단순히 이제 뉴진스의 문제가 아닌 이제 BTS까지 퍼졌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또 이렇게 음반이 뭐 사재기가 되고 팔려지고 있다, 막 이런 또 알려지면서 굉장히 네. 지금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소속 아티스트한테까지 불똥이 튀었고요. 특히나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군백기에 그 닥친 완전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멤버 전원이 지금 군 입대 상황이고, 사실 그 옛날에 있었던 상황들이 지금 다시 소환된 상황인데요. 그 민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A 씨는요, 이 민원에서 2017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2017년 1월에 발생한 공갈 협박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소속사의 입장과 달리 재판부는 협박범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조작 협박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빅히트 뮤직이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 단어 자체로만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무게감이 커요. 그리고 특히나 방탄소년단의 멤버 RM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불법 사재기나 이런 불법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탄소년단이 꼭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님,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문체부까지 나서서 좀 조사 검토하겠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문체부에서도요, BTS의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달라, 조사해달라라는 민원을 받은 것은 맞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산하에 있는 이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이 해당 민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보고 이제 그런 다음에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음원 사재기가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음악 산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좀 보시면요, 음원 사재기 같이 이 음원 등이나 음반 등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문을 보시면 음원 사재기, 음반 사재기에 대한 음산법 위반에 대한 판결문을 잘 찾기가 힘드신데요.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이것을 이제 음원을 의도적으로 사재기했다라는 걸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실제 이러한 조사를 착수하거나 또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굉장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회사 간 사내 갈등 때문에 우리 가수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돼? 이런 일 벌어지면 돼? 우리 가수들 너무 부당한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팬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예상했던 일이고요. 팬들이 이제 직접 나섰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덤 너무나 유명하죠. 아미가 직접 나섰는데요. 이번에 이제 하이브와 그 민희진 대표의 이 공방이 BTS까지 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나타냈는데요. 결국에는 일간지에 성명문까지 냈습니다. 성명문까지요? 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하이브가 아닌 방탄소년단을 지지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성명문 끝에 방탄소년단의 팬암이라는 것도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지금 화가 나 있는 부분은요. 이 방탄소년단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데에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아미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 사태와 무관한 방탄소년단이 거짓 뉴스 루머로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소속사로서 방관하는 하이브를 규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측도 그 하이브 측도 적극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이 공방 사이에서 계속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나오는 데서 팬들은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에는 소속사의 의무를 계속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소속사의 존재 이유가 없다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급기야 업계 1위 문훈 소속사라고 하이브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BTS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뭐 다 노래를 아는 건 아니지만 BTS 하면 전 국민이 알 정도로 굉장한 그룹인데, 자 이렇게 뭐 흠집이 난다고 하면 뭐 사재기라든지 여러 의혹이 혹시나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음악 산업 굉장히 흠집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동안 정말 피땀 눈물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아티스트들의 노력이요.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 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외신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뭐 포토카드나 이제 밀어내기 의혹 같은 게 이미 이제 고질적인 병폐들이 이제 알려졌잖아요. 근데 한국의 이런 산업들이 사실 뒷면에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고 좀 밝혀져서요. 사실 앞으로 조금 이것을 좀 대응을 좀 잘해서 그동안에 쌓아 올린 우리의 이 성과들을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소식 하나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미스코리아 진 출신 방송인 김나나 씨 결혼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남현 기자님, 네. 금나나 씨, 네. 미스코리아 진, 네. 하버드대 출신, 네. 굉장히 좀 이력이 화려한데, 그런데 7년 전에 결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네. 알려지고 나서도 그렇지만 화제가 된 이유가 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일단 재벌가와의 결혼, 그리고 20살이 넘는 나이차가 지금 화제가 됐는데요. 어제 알려졌죠. 한 매체에 따르면 금나나가 7년 전 MDI 레저개발 윤일정 회장과 극비리의 결혼식을 올렸다며 두 사람의 나이차는 26세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금나나 씨 같은 경우는 워낙 화려하게 연예계에 활동을 잠시 했었어요. 그 하버드 대학이라는 그런 것과 그리고 당시 의대에 다닐 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색다르다. 앞으로 방송 활동을 더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갑자기 사라져서 좀 아쉬움을 느꼈는데요. 그렇지만 금나나 씨 같은 경우는 방송 활동만 안 했죠. 현재 굉장히 본인의 이제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로 돌아와 영양학, 질병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네. 현재는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로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네.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으로 부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선필 대변인님. 26살 차이라서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도 기억나실 것 같은데 자, 이 일반인도 26살 차이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거든요. 근데 좀 알려진 분 아닙니까? 그래서 더 놀라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과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조금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김영건 씨도 뭐 몇 살이더라? 39세 연하. 그래서 늦둥이도 나와서 또 대한민국 파티에 기여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여했다. 그리고 해외 보면은 뭐 브래드 피트도 지금 뭐 27살 연하 뭐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둘이서 좋아해서 뭐 둘이 사랑만 한다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없죠. 네, 저는 그래서 뭐 둘의 뭐 사랑을 응원합니다. 네. 김병민 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26살 차이. 예, 좀 차이가 많긴 하네요. 네. 뭐 금나나 씨가 한 7년 동안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잘 것도 몰랐어요.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고 아무튼 재벌로 알려져 있는 경제력이 굉장히 또 많은 인물로 알려져 있어서 아무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라고 하는 건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겠습니다만 뭐 그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보는 사람들마다 시선은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금나나 씨 이랬구나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요. 자, 다음은 사건 사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비계 또 비계입니다. 이건 변호사님. 비계 문제, 요즘 굉장히 전 국민적 좀 공분을 사고 있는 건데 이게 촉발된 게 이겁니다. 제주도 한 고깃집에서 비계만 가득한 삼겹살을 내놔서 뭐 일명 비계 테러 이런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어요. 공분을 넘어서서요. 비계 미투 현상까지 지금 비계 확산이 미투입니까? 되고 예.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데 이런 비양심적인 식당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조차 지금 제주도에 여행을 많이 꺼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지난달 29일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열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 제주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맛있는 삼겹살을 시켰는데 무려 15만 원치를 시켰는데 이게 시켜보니까 다 비계였다는 거예요. 붉은색이 별로 안 보여요. 거의 98%가 비계인 이 삼겹살이 나와서 너무 화가 나서 직원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직원한테 항의를 했더니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손님 이 정도면 고기 많으신 겁니다. 이게 고기 많다고요? 이렇게 직원이 답을 해서 이분이 정말 화가 나고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어딨냐, 사장이랑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따졌더니 사장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식당 리뷰를 좀 봤더니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 좀 몇 명 보이는데 제주도가 워낙 관광객 위주이기 때문에 한 번 간 고객을 이제 평생 고객이다 이렇게 안 보고 한 번 온 고객 그냥 관광객이지 않냐라고 이제 봐서 좀 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지난달 29일에 올라왔는데 이번 달 1일에 또 나도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다. 다른 식당에서 라면서 이 비계 미투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비계 미투.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제주도 흑돼지 비계 테러 당했다라면서 작성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제주도 비계로 이슈된 마당에 내가 겪은 일로 좀 공유를 하겠다라면서요. 처음에는 비계가 너무 많아서 장어인 줄 알았다. 나왔는데 장어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하얀 비계 위주다 보니까 이거 내가 흑돼지 시켰나 장어 시켰나 헷갈릴 정도였는데 이분도 또 15만 원이란 비싼 돈을 내고 시켰는데 비계 덩어리인 고기 흑돼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부모님 환갑을 기념해서 여행을 간 거여서 싸우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내가 이의 제기를 하진 않았지만 너무 황당했다라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15만 원치인데 이런 이제 비계 덩어리 이런 고기가 나오면서요. 이름은 네티즌들도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비계를 돈 주고 파는 게 말이 되냐? 돈 주고 비계 사 먹은 거냐? 이런 비난조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다 익으면 이제 장어가 아니라 껍데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김병민 차고 일단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이런 거 갖고 좀 반품해달라 했더니 피해 보상도 안 해주고요. 해당 가게에서. 네. 이런 일들이 해당 가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 뉴스로 워낙 많이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 안 좋은 시선으로 굳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정말 성실하게 영업하는 자영업자 많은 분들에게 제주도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몇몇 곳들의 안 좋은 영업 행태들이 가져오는 후과가 얼마나 큰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열흘 전에 제주도를 가서 흑돼지집에 가서 네. 고기를 먹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비계가 조금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 흑돼지는 원래 비계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비계가 없는 걸 원하면 삼겹살을 사주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흑돼지도 충분하게 좋은 품질의 고기들이 나오면서 성실하게 영업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뉴스를 만약에 먼저 접하고 나서 제주도를 찾았다면 애당초에 그냥 흑돼지집에는 안 가야지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빠르게 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 볼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오는데,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이 논란이요 네. 제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거의 전국으로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결국 이 제주지사까지 뭐 사과할까요? 입장을 냈다고 해요.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언급했던 촉발이 됐던 그 29일에 올라왔던 글에 해당하는 식당 사장이 사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이나 이유나 사실관계를 다 떠나서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좀 대응 방식이 달랐겠지만 내 직원이 그렇게 대응한 건 곧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사과하는 마음을 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식당을 성실히 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힌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약속드린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글을 올린 손님분들 다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하겠다라고 했고요. 향후 한 달 동안 이제 이 사장이 운영하는 이 해당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들, 모든 손님들에게 오겹살 200g을 무료로 오겹살 200g? 네, 오겹살 200g을 추가로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이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각종 보호시설 등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오겹살이라든지 다른 이 돼지고기를 좀 납품해드리겠다라는 약속까지 했는데요. 이 글을 보고 이 작성자는요, 이 보상 필요 없다라고 오히려 거부를 했습니다. 돈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그깟 보상 몇 푼 받겠다고 내가 이런 양심 고백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거절을 했고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한 이 사장 진짜 사장 맞냐라고 또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제주지사까지 어떤 입을 열었는데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이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식문화에 대한 차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리꾼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댓글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 그러면 비계를 좋아하시면은 그 제주도 분들한테는 비계를 많이 섞어서 주시고 외지인이 왔을 때는 고기를 달라. 화가 나서 육지에 있는 비계를 다 보내버리고 싶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사실 이 듣는 이가 기분 나쁘면 또 그게 말을 한 사람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식당을 갔을 때 정말로 저도 이런 경우를 몇 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좀 컴플레인을 하면 저를 유별난 사람으로 만드는 식당 종업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 있은 후부터는 꼭 SNS에 후기를 보고 가는 버릇이 생겼어요. 많은 분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안타까운 문화인 것 같고, 어쨌든 요즘 안 그래도 이 제주도보다 일본 가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매우 걱정스러운데 이런 일이 더 확산되지 않아서 제주도로 많은 분들이 여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준이 있다면 뭐 어떤 고기가 얼마, 비계가 얼마라고 했다면 뭐 별일 없었을 텐데 이런 게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있어요?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이 1cm 이하여야 되고, 오겹살 같은 경우에는 1.5cm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지방 관리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 좀 한계가 있는 것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매뉴얼이 그저 권고 사항일 뿐이라는 점에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어떤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좀 한계점으로는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권고 사항이 좀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번 사태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민주당 원내대표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사건도
키워드를 한번 볼 텐데 너무 안타까운 선입니다. 보시죠. 네, 이건 변호사님. 네.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온 내 자식이 방금 본 키워드처럼 식물인간으로 돌아왔다. 네.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현장은 영상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이 건장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건장한 남성이 영상을 보시면 이 여성을 안고 여성을 탁자 쪽으로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다른 여성도 함께 날아가는데요. 이 여성, 피해 여성 의식을 잃은 듯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정말 무차별하게 한 것이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도 않는 이 여성을 향해서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에 20살 피해자가 중학생 동창들과 함께 부산 여행을 갔다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서로 말다툼이 발생되었고 이 남자 동창, 이 가해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동창한테 당했다, 이렇게 당했다. 피해자가 나흘 만에 의식을 잃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피해자 부모님 목소리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애가 그렇게 많이 아파하는 것도 저 처음 본 거고, 언덕시부터 중환자실부터 해가지고 저도 그냥 바닥에 나 주저앉아가지고 살려내라 소리밖에 안 했으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진짜. 네, 김병민 전 최고. 예. 자, 여행 간 딸이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돌아왔다.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찢어질까요? 20살 여성이라고 하면 이제 막 성인이 돼서 꿈을 펼쳐야 될 나이고, 못다운 나이. 부모 입장에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마음 졸이면서 그 한순간 한순간을 키웠을 텐데 어떻게 무슨 말로 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폭력적인 사태, 그리고 이 폭력으로 인해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킨 일에 대한 이 분명한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너무나 무도한 일들이 사건 사고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부모들과 또 세상의 걱정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네.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도 강력한 처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님, 재판부가 징역 6년 선고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 반성한 태도는 있나요? 가해자는요,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이제 본인 혐의를 우발적이요? 우발적이었다, 계획적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초에 검찰은 이 해당 남성에 대해서 중상해 혐의 적용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가요, 변론 종결되고 구형량을 듣고 이 피해자 부모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언론에 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엄벌탕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은 변론을 제기해서 구형량을 징역 8년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재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굉장히 제지를 좋지 않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